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노동자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지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알권리 3법 개정안 발의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는데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편리함을 앞세워 최근 가파르게 성장해 거래액 3조 원을 돌파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그러나 환불 요청 시 10%의 수수료를 떼고 있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과 카카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수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자는 취지의 일명 알권리 3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는데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장이 삼성 반도체 필드라인에서 일했거든요. 제일 먼저 발생한 게 갑상선암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고 나니까 류마티즘이었고, 그래서 지금 온갖 병으로 인해서 좀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난 1991년부터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김은숙 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부터 각종 병에 걸리기 시작해 약 8년 만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어떠한 조치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는 게 김 씨의 말입니다. 저에 대한 병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때 반도체에서 해당되는 게 뇌종양, 백혈병, 유방암, 체성불량성 빈혈, 난소암밖에 안 해줬거든요. 해당 그 5가지 외에는 자기네랑 상관없다고 이게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처럼 사측이 정해놓은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밖의 병에 걸리게 되면 회사로부터 보상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보상을 받으려면 근로자들이 스스로 과학적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근로자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현행법을 근거로 영업비밀, 기술보호라는 명목하에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알권리 3법 개정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계속되는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알권리 3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안전보건자료의 보존 및 관리,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 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청구 등이 담겨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앞장서서 안전보건자료의 구체적 목록을 규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노동자가 법정 기준에 따라 청구하면 그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개정안 내용으로는 국가 핵심 기술 정보 비공개 항목에서의 범위를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에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보로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알권리 3법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입증하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유미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니 피해자가 입증하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 핵심 기술만 있으면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병들고 죽어도 국가 핵심 기술이니 병이 걸린 이유도 알아보지 말란 말입니까? 근로자의 산재 관련한 입증 책임에 대한 싸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안전보건 진단보고서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등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추가적 요청에 대해서는 또 거부당했다는 게 반올림 측 설명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보니까 영업비밀이 아니더라. 그리고 설사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생명과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삼성이 이제 이게 국가 핵심 기술이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뭐 가처분 소송 내고. 그러면서 현장의 노동자들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현장의 노동자들 전체가 다 잠재적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이 알 권리법이 결국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제대로 개정이 돼서 좀 건강과 생명,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환경 문제까지 같이 이제 이런 게 좀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래서 매년 OECD 산업재해 사망사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동시에 사후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연 기자와 알권리 3법에 대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국회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발의안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이 해결의 실마리가 좀 나오는 건가요? 네, 우선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화두가 된 알권리 3법 중에서 하나인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에 지난 2019년 8월에 통과가 됐었는데요. 반올림 단체 측은 이때부터 해당 법안에 노동자에게 부당한 이 독소 조항이 있다고 싸워왔고,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찬성하셨던 의원들이 바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몰랐다. 우리가 꼼꼼하게 못 봐서 미안하다. 고치겠다. 이제 이런. 그래서 그 중에 한 15분 정도는 급하게 이제 기자회견도 하셔가지고 이 법 잘못됐으니까 이제 고치겠다라고. 네, 회사 측에서 이 산업재해를 스스로 입증해 오라고 하는 만큼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소송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임자훈 변호사 또한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또 뭐 돌아가시면 그 유족들이 그분들의 어떤 건강 문제나 사망이 산업재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산재보상 신청도 하고 소송도 하게 되는데, 산재 신청을 한 유족들이 관련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뭐 노동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 상기법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은 어떻게 보면 또 국가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좀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해당 법안들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해외에서는 이 노동자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이러한 법안은 없다는 게 학계의 목소리인데요.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해당하는 법이 해외에는 없기 때문에, 즉 영업비밀, 그러니까 비밀성이 없는 정보인데도 그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는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법 자체가 없고요. 그러면서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법의 취지가 왜곡돼서 노동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법 개정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기법이 원래 외국의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 다른 나라에서 그 영업비밀 보호를 할 때,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때 좀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법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근로환경이 좋아져서 임명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겠지만 사후적 방안 또한 하루빨리 마련이 돼서 그 어떤 근로자든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 생일이나 경사를 챙기시는 분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으로 손쉽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편리함을 내세워 카카오 선물하기 거래액이 지난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엔 선물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하면 10%의 수수료를 떼고 있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카카오가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 받은 3만 원짜리 상품 교환권입니다. 환불 버튼을 눌렀는데 구매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합니다. 3만 원어치 상품권은 현금 2만 7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 10%를 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물한 사람도 선물 받은 사람도 3천 원을 손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3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환불했더니 나는 2만 8천 원, 2만 7천 원 얻으면 조금 아깝기는 하죠. 수수료가 많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그 결제자는 그 정도 금액을 선물을 준 건데 그거를 카카오톡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거니까 10%면은 많은 편인 것 같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기프티콘 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선물하기 거래액 규모는 9조 5천억 원. 2017년 8,200억 원을 기록한 거래액은 지난해 3조 3천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5년도 되지 않아 300% 넘는 성장률을 찍은 겁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돌려준 돈은 약 1조 원. 구자근 의원실이 수수료를 추산했는데 카카오가 소비자의 환불만으로 얻은 수익이 5년 동안 924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입니다. 카카오가 소비자를 상대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카카오 측은 의원실 추산은 소비자가 환불받은 금액의 10%를 곱한 것이라며 구매 취소나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은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 수가는 영업수단 대회비라 공개할 수 없지만 실제 환불을 통한 수익은 의원실 추산보다 낮다는 게 카카오 설명입니다. 카카오 측은 또 환불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부분은 표준 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이 역시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제 수수료나 인지세,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공제성 비용으로 쓰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공정위 표준 약관을 보면 고객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자는 잔액의 90%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달린 조항입니다. 환불을 요청할 권리는 최종 소지자가 갖는다. 즉 선물 받은 사람이 환불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는데 카카오는 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야 환불 요구권이 생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오프라인에서 유통하던 지류형 상품권에 적용한 기준을 그대로 따른 건데 기프티콘 사용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타 상품과의 교환을 원하면 100% 환불 가능하도록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데 현금으로의 환불은 무조건 90%라는 전제는 여전합니다. 포인트가 막 많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 조금 쌓이는 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포인트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현금으로 주면은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상 속의 모든 거를 서비스를 다 점유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포인트로 전환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현금으로 받는 게 더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관건은 운영, 관리, 처리 등의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10%가 적정한가 여부입니다.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납득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 정서법으로 보면 이게 과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울러 현재 카카오가 구상한 환불 문제 개선안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포인트로 돌려주는 건 기업들이 항상 이제 하는 테크닉인데 결제 금액을 잡아두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소비자들이 있어서는 상당히 또 불쾌하게 할 수 있어요. 포인트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의 예를 들어서 메리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 10% 폭리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실 때 고민 중 하나가 개인으로 할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지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사업이 점점 확장하면서 매출도 점점 증가하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할까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세무사님께 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이제 바로 개인으로 할까 아니면 뭐 법인으로 할까 이건 것 같은데 먼저 개인 사업자와 이 법인 사업자 차이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자 신문에서도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가 된 게 법인세율 인하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거인세율 인하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와서 오늘 저희가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크게는 느낌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세부적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좀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뭐 이전에 알고 계셨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개인 사업자는 즉 나 개인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법인 사업자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약 100개 정도를 한다고 한다면 100개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다 합쳐서 저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 법인은 나와 전혀 다른 타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방금 횡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뭐 박수홍 씨까지 올해 유난히 이제 횡령에 대한 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뭐 최근 언론에서 이제 주목을 받은 것은 뭐 직원들이 이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법인 자금을 출금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대표가 이제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이렇게 이용을 해도 동일하게 횡령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세무사님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유의를 하면 법인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을 할 때와 이제 법인으로서 사업을 시작할 때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뭐 그게 업종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뭐 의료업과 건설업만 한 가지 예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들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 같은 뭐 세무사업이거나 변호사업 같은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인 건데, 이것들은 이제 등록증과 같은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외에 이제 개인 사업을 할 때 이거 외에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설립을 위해서는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에 대한 굉장히 까다롭고 구체적인 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물적 설비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건물의 재산 같은 것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다 한다면 기부의 요건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세부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법인으로 하기 힘든 업종이 있었다는 것도 저 처음 알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그리고 법인에게 적용되는 이 법인세율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법인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 개인에서 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포괄용수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그대로 이제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타인은 이제 법인 전환과 관련돼서 내가 법인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도 타인이니까
타인한테 이렇게 양도를 하는 이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포괄양수도가 성립되면 이제 부가가치세와 이제 취득세에서 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뭐 이런 것이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포괄양수도를 해야지만 이제 거래처와 은행들에게 기존의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바뀌었다. 이것을 좀 이제 소명하기 좋습니다. 둘째는 이제 영업권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좀 좋은데요. 영업권이라면 이제 개인 사업자 기업 영위하다가 내 이 물적 또는 인적 설비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영업 비밀이라든지 뭐 노하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평가를 받게 되고요. 영업권이 유리한 경우에는 이제 영업권 대가를 내가 이렇게 받았다. 내 영업권을 법인한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60%를 이제 실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도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법인으로 전환한 분들 중에서 돈 빼기가 어렵다고 다시 개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과 법인의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고 법인으로 했다가 법인 괜히 했네, 개인으로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인으로 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법인 자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법인과 개인은 전혀 다른 주체다. 그래서 그 자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워낙 이렇게 습관처럼 OTP가 없다고 내가 그냥 법인 자금에서 그냥 막 이체를 하시고 그런 식의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매출 누락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매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신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만 업체 관행상 아니면 업체의 특성상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으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법인이 매출을 누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그 대해서 대표자의 소득까지도 해서 소득세 모든 세금이 다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개인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4대 보험료까지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매출 쪽에서 내가 아무래도 좀 양성화가 많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보시라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법인의 주인은 결국 주주인데 아직도 이렇게 차명주주를 사용하시거나 주주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세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립부터 정확하게 진단받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법인이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잡고 하신다는 게 법인 절세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을 좀 설립 단계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법인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뭐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부의 이전. 보통은 이제 내가 뭐 재력이 좀 있으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뭐 이전시켜 줄 것이냐 이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법인이 성장하고 자리 잡게 되면 이제 대표님들은 주주들이 이러한 부를 얼만큼 세금 등 뭐 부대 비용을 좀 줄여가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 갈수록 이제 기업 가치가 사업이 잘 되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이제 자녀가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기업이 커지면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처음에 세팅을 좀 잘 하시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부터 법인 운영 등 좀 법인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